제 이름은 김동수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은퇴 후의 생활이나 손주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내는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장을 둘러보는 게 즐겁습니다. 40년 전 자동차 부품 하나로 시작한 제 사업이 이제는 연 매출 2천억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회장님, 40년 전에는 저희 직원이 고작 5명이었다면서요? 얼마 전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한 젊은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맞아. 그때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뚫었지. 지금처럼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일본어 사전 들고 한 글자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했다니까. 그 시절을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은 직원이 1000명이 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회장님은 돈이 많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세요? 직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명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적이 없고 월급도 다른 임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여보, 당신이 돈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회사는 이직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키워왔고 그들의 충성심이 오늘의 우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평생 지켜온 이런 가치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진석이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죠.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파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제 서재를 찾았습니다. 36, 늦은 나이였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을 미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진석이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이 제게 와서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대견했거든요.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제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제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제 마음 한켠에서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진석이의 말에 아내는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추세라 우리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진석이는 예비 신부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나 3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가 몇 번의 회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진석이보다 2살 어린 34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가능성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다지 조건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집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도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예비 안사도는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석이가 들려주는 사돈댁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껄끄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호화로운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고 회사 돈을 쓸 때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처음 뵙는 자리예요. 강남 쪽 한정식집으로 예약했어요. 진석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제 사업 파트너이자 최고의 조언자였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아내의 조언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내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40년 전 저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게 제 일과입니다.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40년 전의 그 청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명품이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죠. SNS에는 명품백, 수입차, 호화로운 식사 자랑이 넘쳐납니다. 예비 사돈댁의 SNS를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와 진정으로 맞는 집안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아내도 제 뜻에 동의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한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내일 있을 상견례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예비 사돈을 시험해 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찾은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양복은 압구정동에 있는 단골 맞춤집에서 맡겨 입었습니다. 가격이 2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곳이었지만 직원들 앞에 서는 경영인의 옷차림은 늘 단정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대문 지하상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몇 년 만에 지하철 타는 거지.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상가를 걸으며 양복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창업 초기 이런 시장에서 옷을 사입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오늘은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내가 가리킨 곳은 작은 양복점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복 보러 오셨나요? 네. 내일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가게 안에는 기성복 양복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양복은 20만 원짜리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주인 아저씨가 건넨 양복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두운 남색에 은은한 체크 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이었습니다. 시착실에서 갈아입어 보니 생각보다 핏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네. 아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구두도 근처 구두가게에서 골랐습니다. 3만 원짜리였지만 닦아놓으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40년 회사 생활 동안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값비싼 정장을 즐겨 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렴한 옷을 사입어 보는 건 처음이었죠. 양복을 고르면서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런 옷들만 입었었죠. 아침 일찍 공장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하던 시절.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옷을 입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늘 검소한 생활을 해왔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부러 수수한 차림을 한 적은 없었죠.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온 고가의 옷들을 제쳐두고 시장에서 5만 원짜리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여보, 이렇게 입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대 초반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던 제가 은행원이었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타려다가 또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내일 입을 옷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양복도 구두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옷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계약과 협상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고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예비 사돈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우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우리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첫 마디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번에 산 시계인데 1억짜리예요. 마치 자랑하듯 시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그는 더욱 과시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더했습니다. 제 아내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명품관은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모습을 보며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집안의 문화가 만나는 것이고 가치관이 만나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어떻게 끝이 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중요한 계약을 앞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모든 것이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부터 손에 든 명품 핸드백까지 그들의 말투에서는 돈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은 쓰시던 양복이 그것밖에 없으신가 봐요? 첫 상견례에 그런 양복을 입고 오시다니.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양복 좀 사드려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제 양복은 프랑스 자수가 들어간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예요. 우리 사돈어른은 옷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바깥 사돈의 말에 진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숟가락은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닌데. 우리 사돈댁은 식사, 예절도 좀 특이하시네요. 아니, 거기 그렇게 수저를 놓으시면 어떡해요? 소리가 나잖아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예절 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안사돈은 제 아내를 향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 다닌다고 했지? 중소기업이라고 했나? 어떤 회사야?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네. 연봉은 얼마나 되나? 우리 딸이 지금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가? 자네가 버는 돈으로 우리 딸 생활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네. 바깥 사돈이 진석이를 닥달하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바깥 사돈이 말을 끊었습니다. 중소기업 때리면 연봉이 4천? 5천?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 딸 명품백 하나 사주기도 버거우겠어. 지금 우리 딸이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만 줄 알아? 이거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 하하. 안사돈이 거든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봐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상견례부터 이게 뭐예요?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인데 딸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사위 자리가 이래서야 되겠니? 첫 상견례에 저런 옷차림이면 결혼식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집안이면 결혼식장도 시내 중급 호텔이겠네요. 우리 딸 결혼식은 최소한 호텔 신라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아니면 하와이에서 올리던가. 우리 친구들 다 자녀들 하와이에서 결혼식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집안이면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시겠죠? 하하. 안사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계획인가? 설마 동남아는 아니지?
우리 딸 친구들은 다 유럽이나 몰디브로 갔는데, 아니 적어도 괌이나 하와이는 가야지. 자네 여행 경비는 준비되어 있어? 박갓사돈이 진석이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것만 써왔는데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고생길만 훤하네요. 아니 사돈은 식사하실 때 그렇게 수저 소리를 내시면 어떡해요? 옆 테이블에서도 다 듣겠어요. 안사돈은 제 아내를 향해 또다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길래 이러시나? 아니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모르시나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예절학원 보내고 식사 예절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랑 한 집안이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내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텐가? 아직도 집을 안 구해서야 쓰나? 우리 딸은 강남에서만 살았는데 신혼집도 강남은 돼야 할 텐데 자네 월급으로 강남을 감당할 수 있어? 아니면 사돈께서 도와주실 건가요? 박갓사돈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첫 상견례에 저런 양복을 입고 오시죠? 옷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하시네요. 사돈들은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시나요? 아니 적어도 오늘 하루는 좀 신경 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은 다시 한번 제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진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비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이런 집안이랑도 상견례를 하고 있다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수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네. 어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40년을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말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박갓사돈이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갑에서 꺼낸 것은 제 명함이었습니다. 땡땡 자동차 부품 회장 김동수. 박갓사돈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땡땡 자동차 부품이요? 설마 그 땡땡 자동차. 박갓사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1차 벤더사인 땡땡자동차 부품입니다. 이어서 최근 자산평가서도 내밀었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순자산 500억이 적혀 있었죠. 박갓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런. 안사돈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말이 좀 그런가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갓사돈도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귀하신 분이신데 제가 몰라보고.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이런 분이실 줄이야. 아이고. 이거 어쩐다. 우리 사돈어른이 이런 분이셨다니. 안사돈은 연신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복이 많네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안이라니. 방금 전까지 제 아내를 무시하던 그 입에서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 있어서. 박갓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혼담을 적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니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바깥사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안사돈도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를 무시하시더니 제 지위를 알고 나니 태도가 달라지시네요. 이런 분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회장님. 앉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시죠. 아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요. 우리 다시 이야기 좀. 안사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 진석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진서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진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이 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갖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는 그저 거칠애일 뿐,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한동안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돈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먼저 바깥사돈의 지인이라며 바깥사돈이 다니는 대기업 부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님, 젊은 사람들 일인데 우리가 너무 관여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사장님, 젊은 사람들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할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안사돈의 친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잘못됐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닌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안타까웠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널 탓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할 집안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바깥사돈은 급기야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본심을 봤습니다. 돈과 지위 앞에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건 진석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석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상견례장에서 사실 저도 많이 실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진석이는 그들이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협박조로 바뀌어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정말 한 가족이 될 뻔했네요. 그제서야 진석이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제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늘 그랬듯이 제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돈댁의 연락도 끊기고 진석이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자신의 처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을, 이제 진석이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을 때 진석이가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동네 작은 서점 주인이에요. 진석이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책을 추천해 주던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첫 만남은 그녀의 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1층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소박한 간판이 걸린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게가 작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이 작은 공간이 좋다고 하세요. 수줍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손님들을 위한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힘들 때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녀가 직접 쓴 책 추천 메모였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직접 블렌딩한 허브티인데. 허브티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는데 3년 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평생 모아온 책들로 이 서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셨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어요. 책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얼마 후 그녀는 우리 집안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전 자동차 부품 하나로 시작하셔서 이만큼 이루시다니. 그리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으로 시작된 회사 도서관은 지금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는
아내도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며느리의 서점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불편했던 만남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손주도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분명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수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은 물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며느리의 서점 한켠에는 육아 서적 코너가 생겼습니다. 손님들과 육아 경험을 나누다 보면 책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이제 동네 젊은 엄마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그림책 읽어주기 시간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제안한 직원 독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님, 직원들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잖아요. 며느리의 이런 생각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회사 내 작은 도서관은 이제 직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삼삼오오 모여 책을 읽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장님, 요즘 우리 회사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할까요? 임원진 회의에서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요즘 부쩍 행복해 보입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복덩이에요. 며느리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내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이 며느리의 서점에 모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송편을 먹으며 며느리가 추천한 책 이야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버님, 그때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문득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과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세상에서 그날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선택은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처럼 겉모습과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품백이나 고급 시계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며느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힘든 시간이 지나면 늘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쇠를 깎던 청년이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거친 손과 기름 묻은 작업복이 제 인생의 훈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손주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청년이 살아 있습니다. 돈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저를 판단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진심 어린 마음만큼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에서 책 향기 맡으며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황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 꽃이 피듯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야 비로소 꽃이 피듯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잔고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